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김진사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사와 진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신약. 드디어 신약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을 함께 했는데요. 구약의 8개의 지명을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관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신약의 첫 번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제가 뭐 질문할 게 참 많지만 그 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가 보통 바벨론 포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구약에서 다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들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첫 번째 좀 궁금한 게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란 말이죠. 네.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다수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집트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가 있단 말이에요. 뭐 포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아이가 귀향을 갔는지 어쨌든 떠났어요. 이제 그 이집트로 떠난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착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좀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이제 소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북방에서도 오고 남방에서도 오고 먼 곳에도 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님에서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시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요즘은 뭐 중국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신이라고 해서 또 시님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백투 제루살렘에서 그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죠? 말이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말이 되게끔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에네라고 해요. 수에네가 다름 아닌 이제 그 나일강을 따라서 쭉, 우리는 사실 나일강을 따라 내려간다 그러는데 나일강은 원래 밑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지도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가 이제 상류가 되고 위에가 이제 하류가 되는데 상류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수에네라는 지역, 오늘날 아스완댐이라고 그 이집트 굉장히 남쪽 지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을 가거든요. 왕가들의 무덤이라고 유명한 그 무덤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그 더 내려가야 아스완이에요. 이집트 남쪽에 거의 경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스완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로도 꽤 진짜 많이 멀리 갔네. 이집트에서도 이디오피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디오피아까지 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주제를 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간, 포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도망간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보통 이쪽은 조명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많죠. 바벨론 포로 이야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이후 시대를 주도해요. 주도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에 정착한, 이집트를 비롯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금 제가 표현합니다만, 이들은 역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곽에 놓여지게 되는데, 근데 문헌들을 보면 뭐 엘레판테 문헌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아레스테아스 편지, 제 책에도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보면 상당수가 이집트에 살았다라고 하고, 살한 정도가 아니라 엘레판테 문서가 왜 이제 유명하냐면 주전 한 500년, 400년 요때 전후에 엘레판틴, 히브리어로는 예부라고 그래요. 예부에 살았던, 엘레판틴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편지를 시리아 총독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것이 왜 흥미롭냐면 바벨론 포로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지으려고 했고 지었는데 돌아와서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정착했으니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대가 이제 그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 중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 기록을 했다고 본다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소외된 채 역사의 아웃사이드에 놓여진 채 역사의 조명을 받지 못한 그 중에 사람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제 예를 들면 나라가 이집트고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죠. 짓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들어서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엘레판틴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프톨레미의 관대한 정책, 포용 정책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드는 거죠. 뭐 지중해에 끼고 있는 엄청난 항구 도시였으니까 어차피 이민자로들로 디아스포라 살았던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치, 지역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 알렉산드리아로 되고 모여들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엘레판틴, 바벨론 포로와 함께 엘레판틴,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이거 통틀어 제가 이제 이집트의 유대인들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바벨론에서 역사가 끝났지만 구약은 그러나 이제 신약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유대인들도 우리가 역사의 조명을 좀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그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 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신약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신약편 사셨죠 다. 네. 잠깐 홍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약편에 첫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예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 그러면 성경에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든가 그렇죠. 뭐 갈릴리라든가 뭐 나사렛이라든가 뭐 이런 지명을 떠올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뭐 데가볼리라든가 쿰란이라든가 보통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지명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7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네. 더불어 왜 알렉산드리아가 첫 번째로 신약에서의 그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이야기의 장소가 됐는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해 제가 주시죠. 뭐 잘 아시지만 이 책 이후에 바로 올해 제가 이제 집필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라는 책이 있단 말이죠. 예수의 언어의 조명을 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길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래서 이제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지만 역사와 지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시자마자 피난을 애굽으로 가셨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제 구약의 전통에서 계속 이어서 보면 왜 바벨론으로 피난 안 가셨지?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아니면 시리아라든가 북쪽이라든가 네, 북쪽 뭐, 아람 제국이든가.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뭐 에스라 시대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 형태로 이스라엘은 발전하고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이제 신앙적 모멘텀을 이제 형성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바벨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바벨론으로 도망 피난을 가실만 하셨을 텐데 왜 애굽일까? 여기에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되짚어 보면 뭐 애굽은 뭐 역사적으로 모세를 비롯해서 나중에 요셉 그 이전에 요셉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이집트에서 시작하는 족장들의 이야기, 이집트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갔다고 하셨지만 애굽의 그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이 한참 번창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주전 332년에 그 지역을 점령한 알렉산더가 331년에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우죠. 항구 도시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 탄생 때는 이미 300년 이상이 흘렀단 말이죠. 330년 이상 흘렀던 이 역사 속에서의 헬레니즘은 상당히 부흥해서 뿐만 아니라 지중해 하는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엄청난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있었던 유대 땅이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에 헬레니즘 영향을 충분히 받으셨다.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언어적으로 봐도 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사실 방언 내지는 헬라어를 많이 썼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3개 언어가 능통하셨다. 그렇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언어는 몇 가지 하시죠? 예수님도 3가지 언어를 넘어가죠. 하시죠. 네, 넘어가시죠. 뭐 그냥 저는 한국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뭐 수긍은 하는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하셨다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언어는 주로 아람어로 알고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됐다면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를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기록을 해서 남겼다. 근데 그들도 헬라어를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읽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기록했다는 읽는 것은 사람도 다 헬라어를 쓰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헬레니즘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중해 전환 전체에 대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언어를 이제 추적을 할 때 헬라어 속에 있는 아람어 요소, 또 히브리어 요소, 뭐 우리 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추정을 하는데요. 이 모든 배경이 되는 데가 어디냐? 이제 알렉산드리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은 배경은 헬라, 로마, 소위 이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들여다보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는 헬레니즘의 시작이 되는 알렉산드리아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알렉산드리아나 또는 이집트를 안 가셨다라면 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보통 우리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뭐 예수님 피난교회라든가 뭐 여러 지역들을 가봅니다만 알렉산드리아는 잘 가지 않아요. 동선상 찾아가기 쉽지 않은 거죠. 뭐 예수님이 알렉산드리아 가셨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헬레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꽃이 있는 핀 곳이 알렉산드리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오기까지의 알렉산드리아 우리 나중에 뭐 70인경 이야기하겠고 필로 이야기하겠고 요세푸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 역사적 배경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이야기가 가장 이제 추측성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기록이 있다가 다시 30살에 등장하시는데 이 과정에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의 아버지와 함께 세워지는 도시에 이제 몫으로 일했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집트라는 곳 이곳에 가셔서 혹은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라는 추측성 글들이 정말 많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네,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어느 유명한 그 소설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아주 뭐 저희 대학 다닐 때 필독서로 많이 읽었죠. 네. 근데 그 책도 역시 이제 사람의 아들이 한문으로 인자고 인자가 구약 성경의 그 인자 사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인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신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사람의 아들은 역사 속의 인물인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히스토리가 뭐냐? 이집트를 찾아가 보니 이집트는 이집트 전통적인 문화, 종교, 토속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영향을 미쳤던 헬레니즘. 그럼 예수님의 그 역사적 배경은 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그 헬레니즘 또는 이집트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책이 나왔고, 뭐 너무 신화적인 요소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보수적인 층에서 이제 그죠, 다 빼고 갔었을 확률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이 이집트 가시고 네. 당연하죠. 네.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헬라 혹은 이 헬레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메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메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죠. 네, 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거는 그 헬라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다니엘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있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까지는 바로 헬라적 배경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그 9장으로 가보면
북방왕, 남방왕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이 그 나오죠.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올 때 이 북방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레니즘의 모든 세계가 4개 지역 혹은 5개 지역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안디옥을 수도로 하는 안티오쿠스 1세가 만든 거죠. 셀류키드 왕조. 남방 왕은 바로 프톨레미 왕조인데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을 당시 때는 이미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끝났고 로마 제국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렇지만 프톨레미 왕조는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그곳에서 꽃을 피웠던 대표적인 왕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역사적 배경도 역시 이제 헬레니즘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이 다니엘서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오는 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가 묵시 시대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다. 강력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시대다. 대망하는 시대다. 그런 배경에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쿰란 문서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이런 신학적 배경도 그렇고 어떤 역사 이해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왜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의 헬레니즘부터 다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약간 그 나온 왕조들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러니까 상단과 오른쪽을 우리가 보통 셀루키드 왕조다 부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그 왕조를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 부르는데 사실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갑자기 죽잖아요. 10년 정복 전쟁하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후계 잘 안 세워서 사실 그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헬레니즘 제국이 분할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셔야 이 두 왕조를 좀 저희가 이해할 때 어디가 득세하고 어디가 또 쪼그라들고 막 이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반이 323년에 죽는데 그러니까요. 뭐 30몇 살에 돌아가셨으니 3살에 죽었는데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한 40살까지 살았으면 한반도까지 왔을 거다. 헬레니즘으로 세상이 통일됐다. 뭐 이 생각도 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 이름은 김진산이 아니라 알렉스 킴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오바네요. 이 알렉산더가 어쨌든 바벨론에서 말라리아로 죽어요. 죽는 바람에 이제 그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제국을 이끌었던 단 5만 명의 아주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인도까지 갔으니 대단하죠. 이제 그의 휘하 장군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모든 제국을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이제 분할 통치는 역시 이제 땅 싸움이 되니까 지들끼리 싸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아도키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디아도키 전쟁을 소위 이제 장군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프톨레미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셀루키드 영어로는 셀루시드 셀루키드 왕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셀루키드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왜 안디옥 할 때 2개의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는데 그 비시디 안디옥이 지금 오늘날 터키에서도 서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가까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셀루키드 왕조가 어디까지 통치했냐?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부터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도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왜 돌레마이라고. 돌레마이. 그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지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된다 할 때 구브로를 지나 돌레마이에 도착한다. 그 돌레마이가 프톨레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묵음 앞에 묵음이 그렇죠. 피 발음을 안 해주는데 그 돌레마이가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는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지중해 연안 지역 따라서 상당히 많은 항구 도시 이름을 뭐 남겼겠죠. 알렉산더의 알렉산드리아처럼 프톨레미의 돌레마이를 남겼죠. 가이사라 바로 위에 오늘날 이제 거기는 레바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레마이도 있고 즉 안디옥도 있는 거죠. 이제 이 셀루키드와 프톨레미가
소위 이제 우리가 이집트, 이스라엘 뭐 이쪽으로 해서 터키까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그리스 본토가 있는데 제 책 뭐 자랑도 할게요. 네네네. 제 책을 19쪽에 보면 제 19쪽에 쭉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7명의 용맹한 장군들 이제 우리가 이들의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이 제국 네. 분할 통치하다가 나중에 또 4명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서로 이제 나눠서 통치하게 되죠. 그 중에 보면 카산더라고 보통 우리하고 네. 카산데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본토를 차지했고. 차지하게 되죠. 안티고누스는 나중에 이제 합류가 되고 두 번째가 리스마쿠스입니다. 리스마쿠스가 여기 보면 드라기아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기아가 오늘날 이스탄불 가보시면 왜 유럽 쪽에 들어가는 이스탄불을 우리가 드라키아 지방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드라키아라고 하는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이 리스마쿠스가 통치를 하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 본토는 카산데르, 소아시아 지역은 리스마쿠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셀루키드, 부톨레미. 셀루키드가 레반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지역을 레반트, 그렇죠. 레반트가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이긴 그죠.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 뭐 또는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레반트. 자, 그럼 이제 좀 복잡하실 텐데 정리를 하면 헬레니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제국에 네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이후에 네. 크게 두 개로 만약에 분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둘 다 헬레니즘인데 북쪽은 셀루키드가 네. 그리고 남쪽은 플로테미가 각자 자기가 왕이라 이래서 그 왕권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툼 사이에 낀 게 딱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안티오쿠스 3세 4세 때 막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셀루키드가 내려오면서 플로테미를 밀어내고 뭐 이런 와중에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톨레미하고 셀루키드가 제일 많이 전쟁을 치러요. 그렇죠. 유대 땅. 근데 유대 땅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다뤘습니다만 바벨론 시대에는 이집트와의 이제 경계 선상이 전쟁이 제국의 경계 선상이 있었고 아수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나 헬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딱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땅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그냥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톨레미와 셀루키드 왕조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두고 싸울 때 부톨레미가 끝까지 차지하는 듯 했으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도 말씀한 그 안티오쿠스 3세 전후로 해서 완전히 그 이제 셀루키드 왕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부톨레미는 점점 사그라들고 셀루키드 왕조가 들어서는 이때가 이제 주전 한 198년 정도가 되죠. 이 이후의 역사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셀루키드가 뭐 부톨레미를 밀어내고 나름대로 레반트 지역에 이제 강자로 어떻게 보면 부상했는데 했으나 포에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100년의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이제 우리 하니발 북아프리카의 오늘의 튀니지죠. 그 하니발과의 전쟁을 우리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소위 로마가 지중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셀루키드 왕조와 로마가 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나중에 넘어오는데 요 정도. 네, 그것도 다음에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복잡한 같고요. 이야기긴 하죠. 네, 오늘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일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인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실은 그 프톨레미 1세, 2세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12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네. 문헌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인구 전체 20%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70인역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예고편만 하죠. 70인역이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지.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제가 이제 덧붙여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왜 그 이제 그 예레미야 시대 이때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 잠깐 우리 언급을 그렇죠. 했잖아요.
결국은 알렉산드리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그 이제 이주민들,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자치주를 형성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이 들어오고 알렉산드리아가 만들어지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프톨레미가 들어오면서 자치주를 또 자치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그 시작하죠. 장로들이 그 지역은 다수였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뭐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중에 있고. 우리가 네, 또 네. 앞으로 많은 주제들이 이제 이 역사적 배경으로 등장할 텐데 그만큼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유대 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자, 요때 프톨레미 왕조를 일으킨 1세 말고 소테르 1세라고도 하는데 말고 프톨레미 2세가 있어요. 델푸스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소위 헬레니즘의 꽃이라고 하는 무세이온, 이 헬라어인데요. 무세이온이 바로 뮤지엄의 네. 이제 헬라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 두 개를 만들면서 알렉산더도 못한 이제 또 그리고 프톨레미 2세의 아버지였던 소테르 1세, 프톨레미 1세도 못한 일을 이 양반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도서관을 만든다면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가 어떻게 그 무슨 재료로 책을 만들었냐. 오늘같이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피지는 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여기에 바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파피루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파피루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유통되게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서관 만든 것도 돈 벌겠다고 만드는지도 모를 겁니다. 50만 권이에요. 요즘에 도서관 뭐 조그마한 대학의 도서관도 뭐 50만 갖추기 쉽지 않은데 옛날엔 책 자체가 그렇죠. 그것도 전 보면 세계에서 다 끌어모아야 파피루스 뭐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거기서만 나오고 그걸 갖고 얘네들이 경제적인 모든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그거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그 거기서 세계 석학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 수밖에 모였다라고 없는 됐으니까 거죠. 네네네. 그걸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서관 작업을 하면서 그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었을 때 그 이민자들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들을 남기게 돼요. 도서관 만들었으니까 뭔가 그렇죠. 채워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필라델푸스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도 알려져 있는데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을 유대 땅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세푸스 기록에도 나오고 탈무드에 나오는데 72명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다. 네, 요까지만. 네. 네. 그 책을 나중에. 네, 그 배경은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야 다음에 또 들어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 알렉산드리아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라기 이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네네.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